우리마을 예술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마을 예술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로 학부모 강의와 마을에서 학생 주도의 마을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속속 참가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파주 교야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요. 네, 방송 장비 및 장소를 교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앞에 4대의 카메라 및 방송 장비들이 막 돌고 있는데요. 네, 협찬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토크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가능하면 비디오를 켜주시고요.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여기 참석한 발제자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파주시청 시민소통관이자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박태현 대표님과 서울 전동초등학교 수석교사이자 서울통합형 회복적 생활교육연구회장이신 양미정 선생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박태현 소통관님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소통관입니다. 뻘겋게 오죠? 뻘겋게 나오는데 가야지. 소통을 받아줬을 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양미정 선생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서울 전동초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서울 통합형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미정입니다. 아마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개념이 되게 낯서실 것 같은데 오늘 짧은 설명이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또는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되어서 내 자녀가 좀 힘들고 부모님들 사이에 힘들 때 이런 것들을 좀 기존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회복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고 싶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우리마을 예술학교의 김성대 대표님의 단체 소개와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마을 예술학교 대표 김성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파주에서 마을학교를 하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 지금 서울의 강서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서 서울 강서 양천 지역에서도 마을교육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PPT를 함께 봐주시면요. 우리마을 예술학교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마을교육과정으로는 모두가 빛나는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등 마을교육과정으로는 학생 주도 마을 연계 프로젝트 활동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예술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 대안교육을 지향하는 마을 연계형 학교입니다. 네, 마을교육과정은 마을과 학교를 잇는 그런 과정인데요. 마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마을 공동체와 학교의 연계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생태계로 학생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맥락적인 경험을 통해서 암과 삶을 통합하는 그런 배움의 실천의 교육과정입니다. 학생들이 마을과 관계를 맺으면서 경험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교육 또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준비할 수 있는 학생들의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마을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동아리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마을 예술학교에서는 안전과 교육, 돌봄, 역사, 노인,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해 왔고 학생 주도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마을의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서울의 강서 양천의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건축이라든가 미술, 디자인, 또 지역사회에 연계한 여러 가지 사회과 과목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도시재생 활동들을 벌였는데요. 학교 주변에 골목길 재생 활동들을 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양천구청에 직접 가서 그런 내용들을 제안하는 그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1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역에 지금 골목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자기가 생각했던 마을의 변화를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활동인데요. 학생들 중에 이제 교육
대학이나 아니면 사범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는 학생들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있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과정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초등 마을 교육과정은요, 모두가 빛나는 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주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텃밭에서 경작을 하고 또 탄소 농업이라고 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땅에 저장하는 그런 탄소 농업과 또 유엔에서 SDG라고 해서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17가지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지역사회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경험을 통해서 삶의 배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와 전인교육, 소통 배려, 즐거운 삶, 세계 시민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고민들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은 길잡이 교사로 참여를 해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빛나는 학교는 나를 알아보고 협력과 배려 그리고 SDG를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마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도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수업들과 내용들은 학교의 수업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마을 예술학교에서는 정말 마을을 생각하는 여러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학교에서의 진로 수업을 통해서 또한 그 진로와 연결된 마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융합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융합 수업을 통해서 프로젝트 활동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마을 예술학교와 함께 학생주도 마을 연계 활동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과 창의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면 마을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마을 연계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함께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더 많은 교육의 변화와 또 세상의 이런 변화가 정말 빨라지고 있는데요. 마을 학교를 통해서 그런 변화를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학교 폭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두 분 발제자분들을 모셨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예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팅방에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학교 현장과 마을에 있으면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이 학교 폭력 문제가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나누어지고 어떤 결과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만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거든요. 잘못을 뉘우치고 또 그 문제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많은 지혜를 모아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오늘 이 자리가 되게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전체 진행에 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폭력 토크 콘서트에서는 두 분, 아까 소개해 주신 이제 두 분의 발제자분께서 15분씩 발제를 차례대로 해주실 거고요. 발제 후에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고 뒤에 두 분의 발제가 다 끝난 후에 종합 토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에 참가자분들께 받은 질문은 종합 토론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이제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는 먼 이야기나 남의 이야기로만 볼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 폭력의 당사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문제의 해결과 조치 과정을 짚어보고 건강한 학교 내 갈등을 맞이하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통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제 중에 채팅으로 질문과 의견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종합토론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발제는 학교폭력 제로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파주시청 시민소통관이자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님이신 박태현 소통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거는 접수부터 해가지고 전담기구 조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열리고 심의받고 결과 통보받고 학교장이 뭔가 특별교육이든 출석정지든 하고 학교에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 요 빨간색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으세요.
근데 현실은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은 영역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학부모님들이 좀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접수하게 되면 사실은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라는 안내문 받기까지가 통상 3주에서 4주 걸리시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안내 받으시는 게 종이 한 장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접수하고 나면 조사를 진행하잖아요. 전담교육 선생님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증거를 어떤 형식으로 내야 된다. 이것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피해 학생이 어떤 식으로 그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이 지금 전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 개인의 그냥 성의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조사를 선생님들이 꼭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성폭력 등의 특수사안들은 외부기관에다가 조사를 의뢰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그 조사 결과를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담기구에서 조사하시면 어떠한 내용도 조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잖아요. 실제로는 외부기관 조사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심의 조사를 넘기면 그 어떤 서류들이 넘어가는지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갈등 조정 자문단이랑 분쟁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아마 경기도는 이번에 교육감 바뀌면서 학교 화해 조정 자문단이라는 걸로 바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법적에서 조정하고 있는 분쟁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2020년하고 21년 동안 갈등 조정 자문단은 양쪽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간혹 동작하기도 하고요. 오늘 회복적 정의에서 아마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실 거고요. 분쟁 조정은 20년하고 21년, 22년도도 지금 한 건도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신청된 바도 없고요. 신청된 게 없으니까 처리된 바도 없고요. 이 중에서 핵심은 요거예요.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학교 선생님들도 제대로 모르겠다는 거. 근데 그 모르는 사유가 경기도 교육청 말고 그 위에 교육부에서는 피해 학생 지원 길잡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이라는 데를 가서 학교 폭력 지휘 전담 기관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맞춤형 상담, 치유, 교육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일상 회복 및 추수 지도를 하도록 돼 있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법률 보호 등 통합 지원을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제대로 되면 되는데 요 체계가 어떤 체계냐면 아동학대가 벌어지면 아동학대 그 전담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사를 맡고 제일 먼저 신고 접수와 동시에 그냥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가 바로 연락받아서 보호 조치를 위해서 바로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학교폭력 쪽에서는 피해 학생 지원 전담기관인데 경기도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경기도 교육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서울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전체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전체가 다 교육청에서 지정계획을 공개를 하면 거기서 기관의 역할에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 법률, 보호, 통합 지원 서비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 나갈 때 지정기관에서 상위기관인 교육부에서는 이걸 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청에서는 이걸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행정지원이나 법률 지원을 못 받는 거고 뭐 의료 지원은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범죄 피해가 벌어지면 범죄 피해자 예방센터 이쪽 계열에서는 범피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런 통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쪽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성폭력이 벌어지면 성폭력 3동사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평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 그 학교폭력 계열에서만 이 통합 지원 기관이 현재 매뉴얼상으로는 존재하는데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을 지금 제대로 하는 건 경기도권에서는 수원에 있는 분 한 분하고 경기도 북부에서는 제가 그런 역할들을 해가지고 진행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사건이 벌어지면 무조건 시군구별로 피해학생 지원 전담기관인 곳이 있습니다. 제대로 동작하는 곳이 지금 많지도 않지만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지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은 CCTV 부분이에요. CCTV 부분 사람들이 많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학교만이 아니라 이거는 행안부 고시로 해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정보를 청구할 때 CCTV와 관련된 정보를 청구할 때 하는 절차인데요. 그 경찰이 같이 찾아간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들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존재 확인이라는 걸 첫 번째로 하게 돼요. 이건 뭐냐면 그 CCTV 안에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CCTV를 주는 건 불가능해요.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모자이크 처리하는 동안에 이 영상이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확인, 요거를 따로 별도로 보관을 해서 자동으로 밀려서 지워지지 않게 해달라. 요거 첫 번째 한 가지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그럼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열람이라는 절차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열람이라는 단어에서 오해를 하는 비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시면요. 이 열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그냥 가서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그래서 사본의 발급을 사본이요, 복사본이요. 그래서 복사본을 주는 것까지 열람이라는 단어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받는 거죠. 그럼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건 누구 권한이냐? 간혹 학교나 공공기관들이 그거를 내가 파일 줄 테니까 당신이 업체 알아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럼 그 업체에 제공하는 순간 다시 또 제3자가 되잖아요. 학생증 사진 만들려면 여러분들 제3자 제공 동의서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증 업체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더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제3자 제공 동의를 하려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의를 해가지고 CCTV 업체에 보내야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이건 학교에서 처리할 업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요즘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CCTV 관련돼 가지고 자동 모자이크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을 행정기관에서 공급해 주기도 해요. 자동으로 AIS 처리해서 그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기관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학교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마치 학부모한테 요구하라고 하는 뭐 신문기사 검색해 보시면요. 1시간 정도 처리하면 1억 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1억 들고 그걸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는 그 정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이 일을 안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피해야겠네요. 75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한테. 그러니까 학교는 이 일을 거절하면 안 되고 절차를 밟아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거죠. 그럼 이런 행정 지원이나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걸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설명을 제공받을 곳이 있느냐? 불행하게도 전교조나 교원노조나 이런 곳에 가서 이런 걸 물어보면 선생님들도 이런 걸 모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런 걸 안내받을 수 있는 곳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리거나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학교 폭력 이 심의 절차가 굉장히 가학적이고 폭력적이다라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 단계별로 굉장히 안내를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관련된 규정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동작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걸 사실 여러분들이 다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행정에서 지금 서비스가 안 나온다라면 오늘 이 토크쇼를 여는 이유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챙겨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또 다음 준비를 하는 걸로 넘어가면요. 학교 폭력이 벌어져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상태가 되면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가해자를 받기도 하고 피해자를 받기도 하고 동시에 받기도 하는데요. 내가 한 행위가, 내가 당한 행위가 학교 폭력이냐라고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 표를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린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직선으로 그리지 않고. 이게 간단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누군가는 나이에 맞게 해야 되는 그 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겪지 말아야 할 폭력이 있는데 이게 극단적일 땐 쉬워요. 고등학생이 강목 들고 휘둘렀다. 이러면 쉽죠? 이건 분명히 폭력입니다. 이런 건 겪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경험은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친구가 장난감을 휘둘렀는데 맞았다. 이건 그럼 뭐로 봐야 되죠? 이걸 폭력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폭력이 나이대 행위 우리나라 이제 심의위원회 가시면요. 행위 중심으로 하는데 행위 중심으로는 이걸 판단할 수 없고요. 그거에 대한 갈등 부분은 계속 판단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똑같은 중3이어도 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
남자 학생하고 여자 학생이 많이 다릅니다. 여자 학생은 성숙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남자 학생들이 사실 솔직히 저도 남자지만 중3 정도 수준에서는 무식한 녀석들 많습니다. 그럼 내가 한 행위가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여전히 존재해요.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부모님들의 상태요. 양쪽 부모님들의 그 사건 자체보단 부모님들의 의지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느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 부분은 성적이에요. 제가 접수한 사건들 중에서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과학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벌어지는 거 이해되세요? 전교 1등들이 모여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여전히 학교폭력은 벌어지고요.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이 제일 다루기 어렵습니다. 왜? 생기부에 적히는 거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누적 기간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들이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요즘 카톡들 다 쓰잖아요. 애들도. 중2짜리 사건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카톡까지 다 들고 나온 친구들을 봤어요. 이러면 정말 이 사건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따가 토크쇼 형식으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에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로. 저희 질문 준비한 거 중에 지금 주제랑 똑같은 내용의 이제 질문인데 좀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 폭력이 네. 예방 활동으로 제로가 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학교폭력 제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가능성을 물어보시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가능성을 구현을 하려면요. 일단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절대 싸우지 않는 애들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애가 5인데 저희 애들끼리도 싸워요. 저희 애들끼리도 싸우는데 셋째하고 넷째가 서로 싸웁니다. 형 이러면 학폭이야. 신고할 거야. 이렇게 대하면 형도 맞받아 칩니다. 너도 나 때렸잖아. 나도 학폭이야. 이렇게도 둘이 싸우는데 이런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안 싸운다요? 이건 불가능하죠. 일단 제가 제대로 못 키웠으니까 학교에 가서 절대 안 싸우지 않을 겁니다. 싸울 겁니다. 누군가한테는 갈등이 생길 거고요. 특히나 요즘 그 코로나 3년을 지나가면서 어휘들이 굉장히 짧아졌거든요. 톡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를 날 수밖에 없고 그런 갈등은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갈등을 관리해주고 있느냐, 그 갈등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교원들은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왜? 교원들이 그 일을 하는 순간 그 한 명하고 그 일을 하는 순간 아니면 둘이 싸웠으니까 둘하고 그 일을 하는 순간 한 반에 있는 나머지 28명, 30명 기준으로 28명이 방치됩니다. 이거 굉장히 공이 들어가는 얘기들이거든요. 부모님도 자기 자식들 중에서 누군가 싸워가지고 하면 나머지 애들은 저쪽 방에서 눈치 보고 앉아 있잖아요. 야단 맞는 동안. 그럼 이 과정이 교원들한테 해법이 있다고 물어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로는 불가능한 거고 단지 제로가 아니라 그 전에 제로화를 그러니까 갈등이 해소된 거, 애들이 배운 거를 통해서 풀어나갈 방법은 거의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불가능이겠군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아직 겪어본 일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학폭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학부모는 진행 과정에 대해 어느 기관, 누구에게서 객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까 발제에서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이라는 데서 통합 지원을 받게 돼 있는데 현실은 최소한 그 교육청에서 나간 매뉴얼에 그게 안 나가 버렸기 때문에 현실은 없어요. 줌에도 들어와 계실 텐데 수원에서 그 구자성 대표님이 피해 학생 지원 전담 기관을 하고 계시는데 수원에서 그 일을 하는데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곳들은 안 하고 있고 제가 경기도의 상담관일 때 그 역할들을 좀 했었고요. 행정 지원을 해드렸고 상담 지원은 저는 파주시 상담복지센터 여기도 이제 시청에서 지정하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그 상담사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권에서 존재하는 건 수원의 구자성 대표하고 그 파주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제 저는 이제 시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파주시 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일을 하도록 지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원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폭으로 인해 우리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 반면에 학교나 교원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봐시죠. 근데 이게 현실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원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청에 있는 담당 장학사의 평균 근속이 1년이 안 된다라는 체험들이 나오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을 6개월씩 나눠서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거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고요. 이 와중에 선생님들이 지금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조사 업무가 굉장히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 업무인데 현실은 그런 연수를 선생님들은 받으신 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연수를 경찰하고 더 유사하게 동작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사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상담기법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하고 충분한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초등에서는 더더군다나고 중등하고 고등쯤 가면 이제 학생하고 머리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짜를 적는 건지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건지. 중등 가면 선생님들이 사실은 중등 애들이 어휘가 짧아서 지금 저는 그건 미국식 애들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콜라 주세요라는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콕콕 그러면 콜라 하면 콜라가 나오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써야 될 학생 확인서조차 제대로 구성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너무나 쉽게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선생님이 그 문장을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못 쓰니까 선생님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이가 못 쓰니까 그거를 아이가 정상적으로 쓸 수 있게 교육하기에는 현실의 시간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지원도 없고 3주라는 시간은 명확하고. 그래서 미온적이다라는 표현보단 그래서 처음에 피해 학생 지원 전담 기관에 가고 그래서 상담소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아이를 교육하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초등은 그나마 담임 선생님이니까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풀어나갈 수 있지만 중등하고 고등이 돼버리면 사실 담임도 아침 조회 시간에만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침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그럼 이거를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요. 현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교원들이 왜 그걸 안 해주냐라고 하실 때가 아니라 내가 더 적극적으로 그럼 상담소를 찾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피해 학생 지원 전담 기관에 가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이런 역할에 대해서 교원들하고 얘기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교원들이 못한다고 탓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우리가 아니지만 그 세상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건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CCTV 열람과 관련된 내용으로 읽히는데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학폭 증거 열람에 대한 위력 행사를 할 때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었어요. 혹시 지금 참가하고 계신 분 중에 이 질문을 사전에 해주신 분이 계시면 추가 설명을 조금 채팅방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발제에서 CCTV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하셨긴 했는데 CCTV 포함 뭐 증거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력 행사라는 표현을 네. 쓰신 거 보면 이분이 뭔가 네. 사건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신 분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CCTV를 안 보여줬다라는 취지가 많을 겁니다. 사실 실제로도 제가 맡았던 사건들 중에서도 보면 CCTV를 보여주세요라고 말 한마디를 해버리고요. 선생님은 안 된다라고 답변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버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학교에서 보관 연한이 2개월에서 사실 좀 최신 기종을 따르면 한 3, 4개월까지도 보관이 자동으로는 되거든요. 자동 삭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CCTV를 최종적으로는 저랑 같이 해서 받으셨어요. 근데 받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CCTV를 통째로 받으려면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자이크 처리가 힘드니까 그 복도에 있는 CCTV였는데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교실에서 싸웠겠죠. 그리고 다시 교실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 두 커트를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몇 분 동안 싸웠느냐, 그리고 과연 얘네들이 단체로 싸운 거냐 아니면 개별적인 싸움이었느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반 애들이 30명이나 있었고 그중에 한 1대5 정도의 싸움이었던, 상대방 측은 1대5라고 주장했고 지금 가해자 쪽은 1대1이었고 거기에 이제 나머지가 뒤늦게 구경하러 들어간 거다였거든요. 그러니까 CCTV 보면 되잖아요. CCTV 보면 되는데 CCTV를 안 보여줘 버리니까 상고 증폭된 거죠. 저한테 온 시점엔 벌써 3개월 차 정도였나? 그래서 그 CCTV를 스틸컷으로 스크린샷이라고 했죠, 요즘. 그걸로 받아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30명의 진술서는 7, 8분 싸웠다라고 했었는데 스틸컷으로 해서 초를 확인해 보니까 교실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나오는 시점을 잡은 게 45초였어요. 한 반 애들이 다 7, 8분에서 10분 정도 싸웠다. 점심시간이었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CCTV라는 게 중요한데, 아니면 최소한 교원들이 스스로 확인해가지고 스틸컷 정도는 잡아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됩니다. 이 억울함이 나중에 밝혀지면 이게 위력 행사의 느낌으로 전달이 될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청구하니까 되고, 학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직접 청구하니까 안 되고, 이런 위력 행사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법규에서 법률 계열에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적정한 시점에 적절하게 대처하셔야 되는 거지, 그걸 안 해준 걸 위력 행사라고 주장하시기엔 현재 교원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너무 부실해요.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그래서 그거를 탓하는 구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우고 찾으셔야 됩니다. 네,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찾아서 공부하고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요거까지 하고 다음 발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들 속에 취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명 느린 학습자 아이들의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 변호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방법이요. 라는 질문입니다. 복지 카드가 없는 경계선 아이들을 위한 심약한 아이들을 위함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14조 6항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학생의 보호자, 피해 학생 또는 피해자 사실 확인에서 전담기의 실태 요구를 요구할 수 있고요. 이게 그 11조의 2에 보시면 학교폭력 조사를 그 외부 기관, 그러니까 교육감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여기요. 교육감은 그 조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기관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교육감이 지정을 하고 우리는 전담기관에 그거를 요청하고 그걸 가지고서 다시 여기 보시면 요 전담기구 조사에 제가 이제 해놓은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 등 특수사안의 의무기관 실태조사 요구를 하시면 전담기구에서 판단해가지고 심의위원회로 보내고요. 그럼 심의위원장, 교육지원청에 있죠. 그 사람이 판단해가지고 조사 의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럼 이게 동작하고 있느냐? 실제로 외부 조사기관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아무 데도 지정된 바가 없고요. 그러니 외부 조사를 의뢰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외부 조사를 의뢰하는 게 불가능하니 어느 지원청에 있는 담당자도 이런 외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건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법률상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요. 법률상으로는 가능하고요. 현실에서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어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걸 지정해놨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걸 필요하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데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람이 없으니까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항을 알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동작하지 않느냐고 민원을 넣지 않으시면요. 그게 조직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밖에 그 개인적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쯤에서 저희가 또 다음 발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발제는 저희 학교폭력에 관해서 회복적 생활교육의 관점에서 갈등을 풀어내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건강한 학교 내 갈등맞이라는 주제로 전동초등학교 수석교사 양미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 전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미정 수석교사라고 하고요. 부수적으로는 서울 통합형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저 생각을 해서 여기 초대된 걸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전에 박태현 대표님께서는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 구체적인 현실적 행정 절차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면, 저는 오늘 이제 회복적 관점에서 이런 학교 폭력 또는 학생들 자녀의 어떤 갈등 이런 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부분을 좀 다룬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긴 한데 맛만 보시는 걸로 저런 게 있구나, 그리고 회복적 접근, 회복적 정의 이런 용어들이 아마 되게 낯서실 건데 어떤 것들을 도대체 말하는 건지를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제 자체는 학교 내 건강한 학교 내 학교 폭력 갈등 맞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갈등 맞이가 좀 뭘까요? 갈등 맞이. 좀 전에 박태현 대표님께서 학교 폭력 제로 가능한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갈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학교 폭력이 제로가 되려면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정 내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갈등이 생기듯이 학교라는 공간 속에 20명, 30명, 때로는 뭐 40명까지 가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학급 내에서 갈등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갈등이 생기는 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되,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가 우리의 몫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시작을 좀 제가 오늘 시를 좀 시작을 했어요. 시간도 없는데 웬신가 하겠지만 12월 송년회 맞이하는 과정에서 박노해 시인님의 이런 글이 좀 있습니다. 12월에 밤이 깊으면 고요히 방에 홀로 앉아 수첩 펴고 한 해를 돌아본다. 나에게 선물로 다가온 올해의 귀인은 누구였던가? 나를 남김없이 불살라 빛나던 올해의 사건은 언제였던가? 세상을 조금 더 희망 쪽으로 밀어올린 올해의 선업은 무엇이었던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올 한 해,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던가? 누구에게 모질었던 그늘이었던가? 누구를 딛고 올라선 열정이었던가? 가만 눈이 내리고 영명이 밝아온다. 새해에 나 또한 누군가의 선물이 되고 이제 못하네요. 별의 시간이 되는 올해의 귀인이 되길.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누군가의 귀인을 만났으면 상당히 선물과 같은 한 해였을 것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주면 참 더없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주제가 학교 폭력, 갈등인데 이 학교 폭력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불살랐다면 참 힘든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런 갈등들을 어떻게 맞이할까 지금부터 짧은 시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학생들 간 다툼이 생기면 옛날 같은 경우는 애들을 뭐 싸우면서 크는 거지라고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바로바로 열립니다. 그렇다면 넘겨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학교 질문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학교 폭력의 기준이 뭡니까? 요즘에 학교 폭력의 기준은 모든 게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초등학교에서도,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박태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 다 다루실 텐데, 사실 서울시에서 1년에 학교 폭력 신고 건수를 보면 거의 8,000건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8,000건의 신고 중에서 초등의 비율은 약 한 3, 4천 건이 되고요. 중등도 그 정도 되고요. 고등이 제일 낮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이 낮은 이유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높다라는 거죠. 반면 학교 폭력,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학년을 보면 1학년이 의외로 1, 2학년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가장 어릴수록 실수를 많이 하겠죠. 잘못도 많이 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지면 이런 실수와 잘못이 상대의 피해자 입장에서 나 폭력당했어 라고 신고하면 이건 모두 다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이들이 그럼 옛날처럼 싸우면서 큰다. 실수할 수 있지. 이거 지금도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현실은 통용되지 않는 상당히 비극적인 현상이다라는 거. 따라서 학교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이 도대체 어떤 거냐? 아까 박대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당히 처벌적이고 폭력적인 과정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목적 자체는 피해 학생도 보호하고 가해 학생도 선도해서 교육적으로 이 아이들이 좀 회복이 돼서 모든 학생들이 피해자건 가해자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예요. 목적 자체는 상당히 아름다운 목적을 갖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보내면 이렇게 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잘 보면 이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특히 부모님들은 어린 초등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 이거를 이제 다루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일단 잘못은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책임지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보장만 해주시면 저희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부모님들끼리 대화를 하시다거나 이럴 경우 이게 원활하게 내가 기대했던 만큼 상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학교폭력 절차 자체가 부모님들끼리 빨리 만나서 화해를 하거나 아이들끼리 화해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즉시 격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가피해자들 당사자들 간에 만남을 주선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 간에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뭐 잘못 인정하고 앞으로만 안 그러겠습니다. 됩니다라고 했는데 점점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감정 싸움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도저도 없이 가만 안 두겠어. 저거 어떻게든 우리가 피해 받은 만큼 너희들도 너희들도 한번 피해 좀 받아봐라 하면서 이 강력한 처벌의 방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학교폭력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면서 뭘 기대하시냐면 저 녀석 정신 차려야 돼. 저 부모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이게 조치가 이루어지면 박대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가 1호부터 9호가 이루어져요. 그럼 우린 정신 차리고 뭔가 달라질 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런 변화보다는 가피한 학생 간의 관계 단절이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저 녀석 나 신고했지. 저 녀석 신고를 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네. 그럼 얘네들은 학교 내에 만날 때마다 불편해요. 이 관계 단절의 문제점은 만날 때마다 이 적대적 감정이 유지되고 그 적대적 감정은 언젠가 또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들이 생활하는 이 학교라는 공동체 또는 학급 내에 있다면 공동체성은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럼 왜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될까를 잘 보면 우리가 기존의 갈등이나 이 폭력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응보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보적 관점을 잘 보면 우리가 누군가 이제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 만약에 피가 흐른다. 그럼 우리는 당장 뭘 하냐면 얼마나 아플까. 너 되게 아프겠다. 피 흘리는 거 빨리 씻고 우리 상처에 약을 바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처가 빨리 나을까를 고민하는 반면 갈등이 생기면 이걸 상처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지? 얘는 피를 흘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누가 잘못한 거야? 누가 어떻게 잘못한 거야? 이놈 어떻게 혼내킬까? 사실 피 흘리고 있는 애를 관심을 쏟는 방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 흘리는 아이, 상처받은 아이의 그런 쪽이 아니라 잘못한 아이를 어떻게 벌할까? 그러다 보면은 벌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잘못했는지의 사실에 접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옳고 그름 사실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 진정한 회복에 무엇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럼 얘네들이 잘못은 했지만 이 학생이라는 거 성장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아니라 잘못한 과거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의 과거지향적인 측면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걸 당사자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심의위원회인 심의위원들이 처리를 한다거나 부모님이나 교사들이 제3자가 처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필요와 욕구가 뭔지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처벌에 대한 부모들과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저 이거 잘못했어요 하면 저는 그만큼 더 벌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나라는 정당화와 명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벌을 왜 하느냐, 이 대책심의위원회를 왜 하느냐가 잘못 작동이 돼서 처벌 중심으로 가다 보니 처음에 피 흘렸는데 이 작동 과정, 비난이나 강제, 처벌, 고통 부과의 방식이다 보니까 손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손상을 회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큰 손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느냐? 즉 지금까지 응부적 접근으로 갈등을 다루었던 방식이 처벌, 고통 부과였다면 이제는 좀 존중과 돌봄의 방식, 즉 누가 어떤 피해를 받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어떤 돌봄과 치유가 필요하냐의 치유 과정으로 이거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새롭게 나온 것이 응보적 정의에 대한 반함으로 인한 회복적 정의의 개념이 나왔는데, 이 회복적 정의는 현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원주민들, 오래전 그 원주민들의 갈등 해결 방식에서 우리가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부족 내에 어떤 부족원이 잘못을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으면 모든 부족원들이 원으로 서클을 만들어서 다 서 있는데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잘못을 한 부족원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명씩 발언권을 가지면서 그 부족원, 잘못한 부족원을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아 하고 지적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너는 지금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당히 많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부족원들이 너를 축복할 정도로 너는 상당히 고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해 주렴 하고 옆 사람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옆 사람은 네가 지금은 이럴지 몰라도 너는 옛날에 나한테 배고플 때 나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눠주었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어. 그리고 또 넘긴다는 거죠. 그것도 또 다른 부족원은 지난번에 내가 넘어졌을 때 너 나에게 부축해주면서 집에 데려다줬지? 그만큼 너는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 처벌이라든가 응보, 비난의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선함, 그런 모습들을 다시 되찾아서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회복적 정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담겨있는 철학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은 비록 잘못을 했을지언정 존엄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스스로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내면의 지혜자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했다라는 거,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사고 의존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중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자발적 책임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신토부리를 원한다. 네, 우리 자체 내에서도 이런 그 생각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회복적 서클, 회복적 즉 갈등 전환이라는 말을 해요. 그동안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거에 초점이었다면, 이 해결이라는 건 사실은 요원하다. 갈등은 늘 생길 수 있는데 해결됐다는 건 완전히 갈등이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갈등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A, B가 싸웠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죽어도 죽을 때까지 갈등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즉 갈등의 해결이 아니라 더 나은 과정으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가는 게 이 회복적 정의의 초점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그러면 이 갈등을 건강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갈등 맞이라는 말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갈등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건강해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맞이할 수 있다. 그러려면 누가 이 갈등을 풀어나가야 되느냐? 당사자들이 풀어나가야 된다. 그럼 학교 폭력은 당사자들이 누구냐? 부모가 아니라 학생 자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그 갈등을 전환하는 관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당사자들이 모이고요. 서로 당사자들의 안전한 대화의 환경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알아차리고 그 영향 속에서 그럼 내 행동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본인들의 책임 속에서 그럼 공동체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공동체 협력까지 포함해서 이 갈등을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피해 범위를 우린 보통 어떻게 피해를 잡냐면 피해를 당한 사람만 피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가피해 어떻게 구분할까요? 요즘의 폭력은 이제 고등학교 같이 아까 그 박태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요. 아주 단순한 실수부터 시작해서 진짜 폭력까지 가는 그 모든 게 다 학교 폭력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 초등에서 이루어지는 중등, 고등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중등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피해가 중복되는 사례가 되게 많죠. 어떤 때는 내가 피해자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도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상황 속에서 피해와 가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피해 범위를 그러면 피해자의 피해까지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그런 행위 속에서 어떤 욕구가 있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사실 그 회복적 정의 측면에서의 그 폭력이라든가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사자들 간의 관계가 손상되었다라는 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관계가 손상되면 그들의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갈등은 증폭이 될 것이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약화되는 이 모든 것이 피해 범위로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갈등 전환의 과정에서 누군가 대화를 진행한다고 하면 당사자들 간의 그들의 내면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내면의 지혜로 자발적 책임을 져서 손상된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갈등 전환의 역할이다. 갈등 진행자의 역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회복적 갈등 전환의 목표는 이거에 주목하는 거죠. 갈등 해결의 주체 부모나 제3자의 어른이 아니라 학생 당사자다라는 거. 그럼 갈등 피해가 우리가 갈등을 다룰 때 학교 폭력을 다룰 때 초점을 뭐에 맞추느냐 하면 누군가 그 상황 속에서 피해를 가해자든 피해자든 피해가 있었다면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성장의 과정이 되려면 잘못한 사람은 스스로 잘못한 학생이 자발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 갈등과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손상된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됐을 때 이 갈등이라는 것이 폭력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정말 배움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가해자건 피해자건 이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갈등 회복의 초점이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복적 접근이라는 개념을 살짝 저게 회복적 정의구나라고 이제 조금 알아차렸을 것 같은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주고받는 질문 또는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갈등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뭐 폭력으로 우리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속에서 개인이 성장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갈등을 맞이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발제하실 때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갈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사실 일상 속에서 갈등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되게 불편한 거로 맞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는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회복적 관점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처벌의 관점, 응보적 관점이 아닌 그런 말씀에서 갈등 맞이라는 말을 좀 낯선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네.
지금 학교 폭력의 상황이 생겼거나 갈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회복적 접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아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럼 PPT 아까 혹시 좀 다시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 뒷부분에 조금 제가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담아왔는데, 네, 뒷부분 맨 뒤에 이제 한참 좀 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끼리 이제 모여서 학생들이 네네. 가해자건 피해자건 어떤 마음인지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려면 아이들끼리 모이게 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이 모이려면 아까 여기 박대현 대표님한테 질문하신 것 중에 아이들이 제대로 자기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 폭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의 현상학적으로는 모든 게 폭력이긴 하지만 실제 이 폭력의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또래 관계 속에서도 누구는 덩치가 크고 힘을 많이 발휘하는 아이가 있고 누구는 힘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위압적인 행동을 했다면 이게 폭력의 개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마주보게 한다고 했을 때 대화가 소통이 잘 되려면 힘이 있는 아이건 없는 아이건 모두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적 갈등 전환의 과정은 안전한 공간을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진행자가 약속을 좀 정합니다. 여기에 보였던 것처럼 공평한 발언 기회라든가 그리고 어떤 누구의 공격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떤 하고 싶은 말들을 감정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그래서 안전한 그 대화의 공간을 만드는 게 세팅이고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화 과정을 박대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가 딱 되면 사실은 이 대화 과정을 안내하게끔 돼 있어서 부모님과 학생 모두가 동의가 된다면 이 사전 본 사후 모임 세 가지 형태로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모임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들의 개인별 모임을 통해서 지금 마음이 어떤지 대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모두 한다 그러면 본 모임을 통해서 당사자들끼리 그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상대가 뭘 알을 바라는지 그리고 그 행위 속에서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지 학생들 스스로가 주고받아가면서 알아차리게 되고 여기서 약속을 정하고 근데 약속을 정했다라고 해서 이게 잘 지켜질지 안 지켜지는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리면 학교는 그냥 이행을 하면 끝납니다. 예를 들면 1호 조치가 사과를 해라. 그러면 이제 서면 사과라든가 직접 사과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서면 사과를 해서 얘가 피해가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 과정은 없어요. 그리고 특별 교육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거를 했다고 했을 때 얘가 제대로 좀 정신을 차렸는지 안 차렸는지 점검 과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관계 회복의 과정은 본서클 대화 모임에서 약속을 정했다면 이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어서 각자에게 피해가 회복이 되고 있는지를 사후 모임을 통해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2차 사후 모임을 다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성장 과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1, 2, 3단계 과정을 지켜서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뤄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갈등 조정 자문단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신청을 안내받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분쟁 조정도 절차 자체는 좀 유사합니다. 근데 이건 법에서 정한 영역이라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런 별도의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담사가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심의위원회 위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갈등 조정 자문단이 하는 거 플러스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 조율하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좋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셔도 투입되는 시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부모님들이 3일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접수하는 게 보통 3일 전후가 걸리시는데 3일 전후가 돼서 조사가 완료되는 3주가 최대 3주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그냥 공백에 빠지는 거죠. 아무 연락도 못 받고 내 아이는 갑자기 불려나가더니 조사받고 오고 뭐 쓰고 왔다 그러고 아이가 뭘 쓰고 왔는지는 전혀 안내받지 못하고 그걸 받으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드릴 수 있다는 걸 안내받는 학부모님들이라도 계시면 차라리 나은데 내 아이가 쓰고 온 내용과 내 아이가 나한테 와서 집에 와서 한 얘기가 99%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중재해줘서 투입돼서 이거를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당사자들의 신청 구조예요. 근데 당사자들이 알아야 신청하잖아요. 근데 아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 맥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 사건이 벌어졌었을 때 알게 되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항상 언제 이걸 내보느냐, 학년 초에 총회할 때 보시면 수십 장 받으시잖아요, 안내문. 그 중에 보시면 한 두 줄쯤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다고 정작 사건 벌어졌을 때 이런 안내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지원기관이 동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토크쇼를 지금 했던 이유가, 사건이 벌어지신 분들이 여기 모이신 건 아니잖아요.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안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널리 좀 알려주시고 꼭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놀고 있다고요, 지금. 아까 8천 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8천 건 중에 이렇게 회복적 정의 절차로 들어간 건 몇 건 정도 되셨을까요? 지금 이제 그 학교 폭력 8천 건 중에 초등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한 40~50%가 학교장 종결 처리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대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기도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서울 초등 같은 경우는 관계회복 조정에서 대책심의위원으로 넘어갈 때 부모님들 할 때 이 관계 조정의 과정이 있다라는 거를 안내를 꼭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내하시면서 이걸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데, 이 학교장 자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이 이제 관계회복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하지만 활성화는 많이 되진 않지만 전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잘 알아서 신청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진행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정에서 진행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계를 아이들끼리 대화로 풀어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당사자들과 부모님들이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건 부모님들이 동의를 안 하세요. 학생들은 이미 갈등을 대화로 이미 풀고 싶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그러니까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3주 정도는 돼야 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그리고 대책심의위원회 넘어가서 사실은 대책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2달이 걸려요. 너무 많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2달 사이 아이들은 이미 너무 이 갈등이 다 풀어져서 놀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초등 같은 경우 이미 다 해결됐어. 난 싸울 마음도 없고 이제 잘 지내고 싶어. 근데 엄마 아빠는 너무 심각해요. 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대화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경우가 1차 있고, 지금 이제 그 구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게 이게 회복적 관점으로 모두게 적용 가능하냐. 중등 같은 경우는 범죄 수준의 학폭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관계 회복, 이 회복적 접근으로는 사실 만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범죄 수준에는 일정 처벌이 필요해요. 응부적 접근도 필요하다. 단 응부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서 그 처벌 플러스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처벌만 했다고 해가지고 내 아이가 거기에서 저 녀석 처벌당했으니까 고소해, 나는 이제 피해 다 회복이 됐다라고 심리적 회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과 동시에 저는 회복적 접근도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웬만한 것들은 다 회복적 접근으로 바탕을 하되, 거기에서 플러스 응부적 접근이 필요할 땐 당연히 그것도 같이 병행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세 번째 구원혜 님께서 이제 하신 질문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아까 법에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끝나지 않는 도돌이표라서 좀 말씀드리면, 처벌을 원하시면요, 그냥 형법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를 고소하시는 게 맞아요. 학교폭력으로 나오는 절차는 그 법에서 명칭이, 그래서 징계라는 표현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없어요. 이게 무슨 고집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래요. 이게 무슨 취지냐? 그러니까 징계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기 뭐 출석 정지가 걸리던 뭐 교내 봉사가 걸리든 사회 봉사가 걸리든 그 단어가 핵심이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나오는 조치는 절대로 상대방을 징계하는 응보적 결과를 얻으실 수 없어요.
학교 봉사를 징계로 생각하는 어린이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때우는 거예요. 출석 정지를 맞으면 정말 이 정도 심각한 사안이 돼버리면 이러면 학교 못 나오는 게 신나는 친구들이에요. 학급 교체는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학부모들은 무조건 이게 학교 폭력 절차를 통해서 징계, 응보, 뭐 처벌 이걸 생각하면 항상 나오는 게 행동의 높낮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나는 강제 전학 보내주세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조치들 중에서 쓸만한 거는 강제 전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보기에도. 근데 그럼 강제 전학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으냐? 고등학생이 강목 휘두르지 않는 한 그런 일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학교 폭력 절차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징벌 결과를 얻으실 수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기부에 적히는 게 자꾸 그래서 징벌처럼 느껴지는 이제 언론 플레이들이 많은데 그래서 과학고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필사적으로 이제 덤빕니다. 양쪽 학부모님들 다. 근데 그거 말고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는 절대로 이게 징벌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제발 부탁드리거니나 그것 때문에 학교 폭력 절차를 징벌을 위해서 학교 폭력 절차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방 아이하고 내 아이의 둘 중에 하나라도 건져야 됩니다. 근데 건지려면 상대방 아이가 출석 정지 맞아서 뭔가 바뀌는 확률보단 내 아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상담 다니고 부모님이랑 얘기하고 터놓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교우관계에 대해서 내 행동에 다시 점검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내 아이가 성장할 기회를 가지는 게 오히려 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유일한 학교폭력 예방법을 통한 절차에서 얻을 수 있는 일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부분은 만약 정말 징벌을 원하시면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왜 학교를 상대로 교육청을 상대로 왜 강제 전학 안 보내주느냐라고 따지는 구조가 돼버리면 절대로 이거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좀 이거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되어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구글 설문이랑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으로 질문을 받아서 발제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더 올라온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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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다 답이 된 것 같죠? 네, 그러면 제가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거나 한 분께 질문 드려서 다른 분이 추가적으로 설명하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명확히 나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네, 박태현 소통관님부터. 접수된 사건 기준으로 항상 나눕니다. 이거 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 둘이 싸운다고 하죠. 네. 우리 둘이 싸웠는데 제가 먼저 신고하면 제가 맞았다고 신고를 먼저 하면 피해자 가해자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연락 가잖아요. 그럼 나도 맞았다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나도 맞았다라고 말만 하시면 행정상에서는 여전히 가해자로 남아 있으실 거고요. 제가 신고한 것만 동작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가해자로 신고했다고? 그럼 나도 맞은 게 있어 라고 신고를 하나 더 해주시면 그럼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에서 동작하는 방식인데 간혹 일선에서 잘 오류로 설명하는 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만 신고가 됐는데 심의위원회에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법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쌍방사건 두 가지 사건으로 인지해가지고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당방해의 성격으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해주기는 합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그럼 잘 동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잘 동작하는 사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피해를 나누는 거의 핵심이 아니라요. 그냥 신고는 억울하다 싶으시면 일단 내가 당했건 했건 당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학생 확인서를 쓰면서 그다음에 그 갈등 조정 관계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해 나가는 거지 접수 기준으로 지금 행정하고 대화를 하는 게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절차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통해서 원하신다라면 그냥 쌍방으로 내가 당했건 먼저 하건 간에 하시는 게 맞고요. 어느 쪽으로든 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거는 이런 경기도에서는 갈등조정담단이라고 부르고요. 뭐 어떤 서울에서는 다른 명칭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절차를 신청을 하셔서 과정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접수 기준으로 풀어나가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피해가 누구가 가해자만이고 누구는 피해자만인 경우가 그 정도는 상당히 폭력 정도가 심각한 상황일 경우.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이들이 다툼 속에서 만들어지는 갈등이다 보니까 사실 가피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은 따돌림 문제예요. 따돌림. 이제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의례를 많이 들어가서 관계 조정을 많이 들어가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극적 사안은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이 10명이 아주 친하게 지냈던 애들인 거죠. 근데 이 10명이 친했던 학생들 사이에서 이게 따돌림의 문제가 생기면 학교 폭력의 신고 건수가 어마어마해져요. 어마어마해지는데 예를 들면 이건 거죠. 그중에서 가장 주동자 역할을 했던 아이가 자기가 원래는 주도적으로 그 단체 자기네 팀을 꾸려 나가다가 친구들이 9명이 이 친구 너무 좀 지나치다 싶어가지고 거리감을 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9명이 나를 따돌린다 해가지고 학교폭력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를 당한 9명이 그럼 가만히 있냐? 웃기고 있네. 나는 지금까지 쟤 때문에 저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고생을 했는데 우리를 가해자로 해? 그러면서 9명이 이 여학생 1명을 각자 당한 방식에 대해서 9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죠. 그러니까 똑같은 10명의 친구들이 각각의 피해 상황을 얘기해서 10건이 접수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부모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변호사를 다 선임을 해서 각자 변호사 싸움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응부적 접근과 회복적 사법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학교폭력 신고를 해서 대책심의위원회를 넘어가건 안 넘어가건 상관없이 이 관계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관계 회복을 들어갔으나 이게 이제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기싸움에 어쩐 일체 양보가 없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희의 그 갈등 학생들 사이에서의 갈등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가피해가 분명한 사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중복된 사례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역시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 네. 계속 제가 먼저 대답하나요? 먼저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초기 대응 정말 초기예요. 사건이 벌어진 걸 부모님이 알았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가기 직전의 상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일 때하고 중고등일 때가 좀 많이 달라요. 특히 고등일 때하고. 그러니까 초등일 때는 아이가 한 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 반에서 30명이 10분 동안 7분, 8분, 10분 동안 싸웠어요라고 했을 때 교실로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 계산하니까 45초. 그러면 뭐 앞뒤로 5초 자르고 실제로는 35초 정도로 싸운 거거든요. 근데 중학생의 진술이 그 교실 안에 있던 모든 애들이 7, 8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술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인정해야 돼요. 애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사라졌어요. 누가 먹었냐고 5명한테 물어보면 진술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없어진 건 사실이고 애 엄마가 먹은 거 아니면 분명히 5명 중에 1명인데 먹은 사람이 없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초등에서는. 그래서 진술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부분하고 부모 자식 간의 신뢰를 쌓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 말이라고 무조건 믿어준다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신뢰는 쌓되 사실관계는 같이 확인해 나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중고등이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거든요. 적극적인 거짓말을 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어요. 너 사실대로 얘기해. 그 말이 가지는 압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럼 기억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거꾸로. 그래서 첫 3일 동안 해주신 거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너를 믿고 너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불변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단지 사람이라는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씩 같이 가자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같이 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잘못된 기억이 확인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해요. 신뢰는 쌓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관계는 나중에 찾으면 되는 거고요. 신뢰는 쌓아야 되는데 네가 잘못하고 있는 기억 때문에 내가 너를 못 믿겠어라고 하는 순간 관계는 깨집니다. 그래서 사건이 다 정리가 돼서요. 간혹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억울한 걸 감수해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사건이 종결됐었을 때 내 자식하고 나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 처벌은 강전이 나왔어요. 근데 나하고 자식과의 관계는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으면 높이 요구하면 높이 요구할수록 사건이 중하다는 얘기고요. 요구가 세면 셀수록 내가 받고 내 자녀가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세거든요. 상대방도 강력하게 저항할 거고요. 그럼 과정 속에서 챙겨야 되는 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성공하면 좋은 건데 내 자식을 놓치고 가면 그건 실패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3일 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부모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질문 한마디 첫 3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얘의 마음을 감정을 다스려줘야 되는지 어떻게 사실관계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 속도를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첫 3일에서 초기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교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요. 이런 좋은 분들을 찾아가서 상담하셔야 된다고요. 저한테 오셔도 돼요. 근데 저는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고 이런 걸 챙기셔야 되는데 이거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절차를 겪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못 해줍니다. 이 판단을 하시려면 부모님은 사실은 당사자가 돼버려서 흥분 상태가 벌어져서 안 되고요. 그래서 꼭 첫 3일 동안 상담을 가셔서 등록을 하셔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특별교육 가피의 조언 상담기관 어쩌고저쩌고 많은데요. 그 주변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폭력센터, 가정폭력센터 해가지고 상담센터 많습니다. 다 무료예요. 제가 오늘 그 시청 홍보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파주시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급하시면 언제든지 찾아가셔도 됩니다. 무료입니다. 근데 무료라고 그분들의 실력이 무료인 게 아니에요. 저렴한 게 아니에요. 가서 지원을 하시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근데 그거 없이 좋아, 내 자식 때렸어? 라고 선언하고 그러니까 걔가 때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맞지? 라고 강요하는 순간 기억은 만들어집니다. 거꾸로.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첫 3일은 제발 좀 부모님이 같이 공감은 하셔야 된다. 근데 같이 흥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잘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태현 대표님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갈등이 생겨서 오히려 가정이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것이 성장의 그 어떤 과정이 되면 훨씬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비극적으로 사실은 학교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부모님이 이 감정적 대처가 워낙 많아지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이제 너 죽고 나 죽고의 방식대로 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게 결국 내 자녀도 안 좋지만 부모뿐만 아니라 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도 안 좋고 가정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고 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신고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신고를 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신고하시면서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부모하고 내가 직접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그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안다거나 해서 직접 통화를 하실 경우에 성공 확률이 제가 보기엔 거의 낮다. 오히려 문제가 커지면 커졌지.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본 만큼 상대 부모님이 미안해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게 힘드셨구나. 그렇게 힘드셨고 내가 그만큼 잘못했군요 라고 인정을 하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자발적 책임을 지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이 상대 부모님의 온도차가 되게 커요. 아니 애들이 싸우면서, 아니 애들이 잘하면서 그 정도는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순간 피해 부모님들은 되게 괘씸한 거예요. 괘씸죄에 걸리면서 가만 안 두겠어. 이 이제 감정적 대처가 커지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갈등이 생겼다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초기에 풀어가는 게 제일 쉽다, 빠르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해자 쪽이나 피해자 쪽이나 부모님들이 상상을 하게 되고 왜곡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3일 이내에 최대한 학교에 지원을 받는 방식이 저는 좋다. 담당 선생님께 상대 부모님과의 만남을 좀 주선해줘서 아이와 또 저희가 얼마나 좀 힘들어하는지 좀 제대로 그걸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협조 요청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좀 안전한 해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이. 그게 갈등을 잘 풀어가면 아이도 부모도 건강해져요. 오히려. 아, 이게 좋은 경험이다. 근데 그걸 제대로 못 겪게 되면은 상처로 남는 거죠. 부모도 아이도.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때 그게 제대로 안 되어져서 성장기 때, 청소년기 때 이게 내가 힘이 약해서 내가 당하는구나 해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갈등은 초기에 되도록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대화를 통해 지금처럼 대화 모임을 통해 풀어가는 게 좋긴 한데 이때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걸 학교에서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되 만약에 우리 학교에 그걸 대화를 중재해 줄 만한 안전한 선생님이 없다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중재단이 있어요. 그걸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교육청 심의까지 가서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간 가피해 부모나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관계회복조정은 초기, 중기 또는 그 조치가 다 끝난 말기까지도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거. 그런데 되도록 초기에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지만 그럼에도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해도 좋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받은 의뢰사항 중에 조치가 다 끝났어요. 근데 얘네들이 조치는 했음에도 사이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래서 또 싸우는 거예요. 또 2차 합격 신고가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얘네들을 조치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화로 좀 풀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관계 회복 모임을 요청해서 했던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든지 간에 이 대책 응부적 접근으로 접근하더라도 관계적 접근을 좀 더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갈등 조정 자문단에서 파주에서 갈등 조정 자문단 활동을 수치로 알 수 있냐고 이렇게 박대현 대표님 아까 그거는 나중에 좀 말씀을 하실 것 같다고 했고요. 파주 얘기는 그게 지금 광유진 님이 하신 질문 중에 1차 피해하고 2차 피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 요거가 제가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1차 피해는 학교폭력 사건 자체에 대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근데 2차 피해 부분은 아마 제가 상담한 경우로는 학생들하고 부가적으로 더 학생들 사내에 발생하는 경우 말고 전담기구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다 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한테서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2차 피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교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원이 수사나 조사에 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걸 행동으로 풀어내가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알아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거꾸로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랑 다음에 증거가 새로 발견되기도 하고 제출했던 거를 좀 반복하거나 아이들 진술서를 더 받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청에 그러니까 전담기구는 학교에서는 넘겼다 그러고 교육청에서는 심의 마치려면 한 2달, 짧으면 한 달 내에 열기도 하지만 보통 2달 정도까지 밀리기도 하는데 이 과정 동안에 추가로 제출한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굉장히 시비가 걸리고요. 심의위원회에 가서 현장 가서 벌어지는 문제도 사실은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차라리 변호사는 말은 차갑게 할지 몰라도 그냥 그래 법률 계열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교원들이나 학부모위원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2차 피해인데요. 그리고
이 2차 피해 동안에 가피의 분리 조치라는 거 없으니까 사실 학생들 사이에서도 2차 피해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2차 피해인데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해요. 전담기구 선생님이 조사했다라는 거,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이상하게 말했다 아니면 진술을 유도했다, 별의별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형법상의 죄가 된다든가 아니면 학교폭력상의 죄가 된다든가 이러지 않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아니면 뭐 직권남용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고 일을 이상하게 하면 직권남용이 될 텐데 이거 입증해서 처벌하기 어렵고요. 심의위원들이 한 어휘들, 문장들 굉장히 그 정말 뭐 요즘 하는 말로 그 사건 재현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 사실은 심의위원회 그 회의록이 100% 공개되는 형태가 아니라 약식으로 정리돼야 돼요. 상당 부분 제거돼 버립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보관되지 않고요. 현재 그거 보관하라고 제가 그 유권 해석 요청하고 뭐 난리를 떨었는데 법상 보관하는 의무가 없으니까 보관하지 않겠다라고 결국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조사기구가 없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 과정에서 친절하지 않은 거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면사과 부분이요. 그 특별교육 이수를 안 받으면 그거는 처벌이 가능해요. 근데 서면사과를 이행을 안 하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사과 받은 경우 실제로 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런 것 귀신같이 조언하죠.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드리거니와 학교폭력 예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을 통해서 얻어야 될 거는 내 아이랑 내가 이 어려운 과정을 같이 겪어서 정말 더 돈독해지고 내 아이가 성장했다. 저쪽 아이가 우리처럼 성장했으면 좋겠다. 요 정도의 수준일 겁니다. 네. 네, 그냥 연달아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저 질문 중에 끝에 보면 이제 질문. 네, 네네. 1, 2차 끝에 질문도 있고 1, 2차 피해인데 이제 그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2차 피해 말고도 어떤 피해가 있냐면 사실 비밀 보장의 의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학교 폭력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해자건 피해자건 이 사안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끔 네.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 애가 뭐 가해자 뭐 누가 가해자야 누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해서 소문이 나는 경우 이게 이제 더 큰 문제가 돼서 하는 2차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담당 선생님께서 이걸 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시면은 교육적 조치가 뭔가요?라고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금 박 대표님 계속 말씀하시듯이 대책심의위원회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선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애를 뭐 이렇게 벌한다, 애를 어떻게든 혼내켜준다가 아니라 애를 좀 정신 차리게 도와주겠다라는 목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복적 대화 모임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엔 자기가 가해자로 신고된 것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지만 피해자가 그 행동 속에 자기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나 비참해했는지를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 아이들이 내가 그렇게 너한테 상처를 줬는지 몰랐어. 그리고 나는 이게 단순한 장난이었고 그 정도로 네가 힘들었는지 몰랐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발적 책임이 생기고 이후에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 이런 게 이제 교육적 조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빠르게 조율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 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제 현실과의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교사로서 이걸 담당하게 되면 저희는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담당 교사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학폭 예방법에 있어서 교사의 교육적 역량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인 거죠. 옛날 같으면 아이들이 싸웠다 그러면 담임교사나 교사들이 담당 교사들이 불러다가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요즘은 이게 학교 폭력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교사들이 힘을 쓰는 방식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럼 교사로서 이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교육적 역할을 제외한 최대한 행정 절차식으로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규정에 따라서 대책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말씀드렸던 이런 대화 모임을 해보실래요? 이게 부모들한테는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무슨 대화 모임을 나보고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부모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부모님이 제가 신고를 하긴 하되 상대 부모와 아이와 대화를 좀 빨리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부모님이 요청하시는 게 훨씬 더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요청하는 게. 네네네. 질문이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심의위원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이 질문까지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학교 학폭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특히 주의하거나 공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박태현 소통관님께서. 심의위원이요? 네. 그러니까 심의위원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게 있어요. 도대체 심의위원들을 어떤 연수 자료를 가지고서 연수를 하고 있느냐? 왜 심의만 갔다 오면 그날 오후에 득달같이 찾아와서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라는 얘기를 하느냐? 도대체 이런 심의 프로세스 상에서의 그런 피드백을 받고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그런 연수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없군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아니 그럼 뭔가 틀어놓고 니네들 1년에 한 번씩은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만나서 뭔가는 보여주고 있을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심의위원들 연수 받으신 분들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법률 조항을 배우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심의위원은 이거 하는 거고요, 이거 하는 거고요, 이거 하는 거고요, 이거 하는 네. 거고요. 현재 정리된 바는 현재로서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정확하게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찾아서 한번 공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일단 없고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은 사실은 거의 판사의 수준이에요. 질문해야 되는 영역의 것들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거나 사실은 우리는 판사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상대방 온 아이들, 양쪽 당사자 아이들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역할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판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판사의 역할 더하기 마음이 풀어주는 걸 이끌어내야 되고요. 판사보다 더 어려운 게 판사는 성인들이고 경찰이 조사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데 심의위원들은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안 조사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뭐 각자 학생 진술서도 다 읽어보긴 하지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CCTV 하나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학생 진술서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신뢰도를 절반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중복되더라도 이쪽 친구나 저쪽 친구나 똑같은 내용을 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싸운 놈들도 7, 8분 싸웠다 그랬는데 CCTV 보니까 45초라고. 그러니까 저는 진술관계가 중복되더라도 그거는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거로 봐요. 그럼 이런 것들을 챙겨볼 수 있는 심의위원회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그것까지 진행할 수 있을 만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원래 존재해야 돼요. 지금 심의위원 제도로 지원청으로 바뀐 게 한 4, 5년 됐죠? 예. 아니야. 심의위원이 작년부터 했나요? 아니, 지금 교육청이 이가는 게 지금 2기째예요. 2년씩 2번째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4년 정도 지금 3, 4년 정도 됐는데 노하우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정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이 질문 심의위원들은 뭘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요. 그 화법 교육이요. 그러니까 질문 교육이요. 질문을 제대로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 질문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험회사에 가면 이런 유사한 교육이 있어요. 제가 보험을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배우는 화법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를 숨기고 사람들이 그거를 답변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 저는 이거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지식 부분은 몇 가지 사항들이 있긴 한데 지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핵심은 화법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화법 교육을 받으려면
보험에서 화법 교육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시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하시겠어요? 네, 네. 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질문을 조금 넘어가서요.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나온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네. 저 박태현 소통관님께 학교 폭력을 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었나요? 제가 뭘 놓쳤나 보네요. 아니요, 저희 원래 있던 질문이죠? 구글 설문에서 나온 예. 교원단체 계열에서 학교 폭력이 너무 학교에서 일하기가 힘드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누구나 공감하고 있죠. 이거의 해법으로 총량을 줄이자. 학교 폭력이라는 범주를 테두리를 줄여가지고 학교 폭력 사건이 아까 8,000건이면 아마 그 중에 상당수는 학교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 학교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루지 말자. 그러면 학교 폭력의 범주를 학교의 안에서 이런 물리적 공간 안에서 벌어진 것으로 줄이자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바깥에서 싸운 애들이 결국은 교실 안에 들어와서 서로 만날 거고요. 걔네들 또 싸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줄이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보다는 총량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교원의 역할 부분을 저는 더 조정해주고 싶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외부 조사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좀 안 만들잖아요. 교원들이 그래서 그 조사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조사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교육을 조사하면서 교육할 수 없고요. 상담하면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조사는 조사대로 바깥으로 빼야 되고요. 전문적인 질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처리해야 될 영역으로 빼버리고 교원은 거기서 좋은 역할을 맡아야죠.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학부모하고 조사 과정에서 만나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걸 들어주는 구조가 아니라 아이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얘기했건 간에 이 아이가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이것들을 좀 같이 저하고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선한 역할을 맡아야죠. 경찰 역할을 맡지 말고 선한 역할로 완전히 선생님에 대해서 역할을 바꿔버려서 학교폭력 업무가 힘들지 않게 정말 아이를 위해서 마음 쓸 수 있게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바꿔서 해결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서류 과정 너무 많잖아요. 그냥 그 서류 과정들 다 왜 교원이 하세요? 왜 제출 안 하고 독촉해야 되고 왜 이거 안 쓰냐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안내 못하면 못한다라고 왜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담임인데 학폭 전담 교사하고 있으면 이거 작성하느라고 우리 반 애들 방치해야 되고 이런 역할 맡기지 않는 방식으로 저는 풀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미정 선생님 혹시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는 그런 학교 안의 폭력으로 한정하자라는 의견에 사실은 교사로서는 너무나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현재 학폭법에 의하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미국에서 싸움이 일어나도 학교에서 해결해야 되고요.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도 학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사실 교사 소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진짜 가르쳐야 될 교육력의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말 그대로 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담당하고 싶은 교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교사가 돼서 좋은 걸 가르치려고 왔는데 내가 애들 싸운 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이게 다 시간 보내는 그러고 싶은 교사는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나온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적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박 대표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짜 학교 폭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 간의 어떤 갈등이냐 요걸 조금 더 분별을 해주셔서 이거는 애들 사이에서 성장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우리가 요걸 좀 대화로 풀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님들이 좀 접근해 주신다면 학교폭력 신고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그만큼의 역량들을 교사들이 좀 더 교육력에 좀 투입을 해서 좀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채팅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이거 좀 답을 하자면 길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학생 사이에 성폭력이나 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다뤄지는 게 좋을까요? 간략하게. 네. 짧게 학교폭력 신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상담소라고 해가지고 그 시군구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부분은 교원도 굉장히 다루기 어려워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네. 경계선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 때는 남자애들끼리 아이스케이키 하고, 그다음에 남자애들끼리는 바지 내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건 맞거든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걸 싸우실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다라고 의심이 되면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제일 먼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고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담소부터 가셔야 된다고요. 파주시청에서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모든 시군구청은 다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학교폭력 신고다 성폭력 신고다 그거는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시면 돼요. 신고 안 한 것 때문에 하루 이틀 늦어진다라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발 부탁드리거니와 성폭력 상담소 가시면 되고요. 아이가 집에서 맞은 것 같다. 그럼 가정폭력 상담소 가시면 돼요. 사실은 아이가 집에서 맞아도 부모님한테 맞아도 학교폭력이에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학생이 어디선가 맞고 오면 그게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하고 불문하고 그냥 학교폭력이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진짜로. 근데 집에서 부모님한테 맞았다, 할아버지한테 맞았다, 아동폭력이고요. 성사한이다, 그럼 성폭력 맞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거니와 그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해당 모든 그런 학생과 관련된 아동과 관련된 것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폭력 상담소, 아동학대 전담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뭐 다 있습니다. 일단 무조건 찾아가세요. 거기서 상담으로 출발하시면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덧붙여서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즘은 진짜 성추행과 성폭력이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중학교에 남학생이 같은 반 여자 2명을 성추행을 했던 사안이 있었던 거라서 신고를 해서 이제 조치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조치는 이루어졌는데 얘네들이 같은 반에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같은 반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학급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관계 조정을 신청을 해서 조정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대화로 풀어가면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줬는데 요때 사실은 이제 주의할 점은 성사안이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조정자가 둘이 들어가는 거죠. 남자분과 여자분이 동시에 들어가서 안전한 대화 과정을 그래서 2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11시 56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12시가 좀 지나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중에 저희가 지금 질문 원래 준비했던 것을 다 못했는데 어쨌든 꼭 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얘기 나눴던 질문이 반성문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박태환 소통관님과 양미정 선생님 두 분 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반성문 작성할 때 진정한 사과가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려면 어떤 과정이나 우리 아이에게 지원이 있으면 좋을까? 이 부분. 네. 요거는 제가 화면 공유 하나 해드릴게요. 네. 실제로 경기도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상황은 어쨌든 심의위원회까지 해가지고 종결이 됐고요. 그래서 뭐 1, 2, 3, 5 뭐 이렇게 받았던가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쌍방 처리가 됐는데요. 사과문을 작성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생 애들이 문장 구상력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선생님이 기다리시다가 서면 사과문을 안 쓰니까 선생님이 이 예시를 주셨대요. 왜 안 쓰니 왜 안 쓰니 왜 안 쓰니 하다가 이런 예시를 준 겁니다. 야, 이름만 넣어가지고 네가 자필로 적어가지고 와. 이게 경기도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죠. 이걸 그 학교 선생님이 만든 건지 조직적으로 공유된 건지 그 선생님의 자구책인지 뭐 알 길은 없습니다. 물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가 교육적 조치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 조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교폭력 행정 절차는 그거 자체가 교육적 조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 확인서를 쓰기 위해서 그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조사하고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 문장을 만들어내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게 하고 나에 대한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님들 또한 이런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교육적인 과정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힘들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름만 써가지고 와 해가지고 쌍방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 이름으로 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나요라고 해서 오신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학생한테 보여주지 마시라고 저하고 같이 쓰자고 해가지고 반성문을 제가 그때 3시간에 걸쳐가지고 같이 썼나?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럼 학교에서 중학생이니까 선생님이 3시간을 이걸 같이 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원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그러니까 시간적 배분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바깥에 있는 제가 하는 거는 그럼 이 정도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건 그 정도 노력을 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노력을 누가 드릴 거냐의 문제인 거죠. 특별교육 이수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여기다 하나 얹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요. 특별교육 이수를 위해서 학생 1인당 1시간에 3,000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을 주는 거예요. 3,000원짜리 상담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시간당. 그게 2020년이었고요. 그거를 열심히 하는 학부모 단체들이랑 이 관련된 단체들이랑 해가지고 경기도청에서 이거를 더블을 올렸습니다. 22년도에. 그래서 6,000원이요. 시간당 6,000원 받고 오시는 상담사분이 이 일을 열심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그래서 요번에 조성원 도의원이랑 그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6,000원보다는 올리겠다. 저는 사실은 최저인건비 수준의 10,000원 이상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 올리겠다라는 건 확정되고 10,000원이 시간 최저인건비를 받을 수 있을지 부분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내가 못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든 받아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아까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너무 많은 거는 사실은 이미 7, 8년 이상 된 얘기인 거고요. 그럼 그 너무 많은 걸 어떻게 풀어나가서 해결할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반성문이 가장 극단적인 예시라고 봐요. 서면사과는 하라고 하고 심의는 내려왔고 그러면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데 반성문에 같이 앉아서 이거를 만들어 나갈 시간은 없고 교육청에 보고는 해야 되고 그럼 이런 예시가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으로 풀기 위해서는요. 특별교육도 정상화돼야 되고 학교 내 시스템도 정상화돼야 되고 그 밖에 선생님들의 수준도 지쳐 나가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면 이런 지원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반성문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양미정 선생님도. 네, 그 초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안이 1호 조치죠. 서면 사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사과를 안 했느냐? 사과를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5학년 한 사례를 대화 모임을 중재하러 갔었는데 사과를 했냐 보니까 사과를 몇 번이나 했대요. 그래서 이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저쪽 친구들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가장 힘들어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쟤네들은 모르고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서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면 조치라는 사과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게 커요. 그러면 그 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면 조치 사과를 받았을 때 그럼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쉽지 않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 대표님께서 진심이 담긴 서면 사과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진정성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그 서면 사과 과정보다도 저는 더 좋은 거는 이번에 아이들이 직접 그래서 대화를 했던 거였거든. 그 아이가 피해 학생이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과를 몇 번 받았지만 걔네들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별로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제 막상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오해한 부분도 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진짜 미안해하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 사과를 진심으로 받았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 대표님처럼 사과의 과정은 서면으로 하느냐 뭐 대면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걸 이제 교사나 부모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기에 보면은 이제 곽윤진님께서 네네. 어떤 대책위원 심의위원까지 갔는데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아이가 피해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건 또 다른 별도 사안인 거죠. 그래서 별도 사안으로 다시 신고 처리를 해야지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다시 신고를 또 해야 되는군요. 네.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네요. 또 준비한 질문을 다 하지도 못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거 다 못할 거다 예상을 하긴 했었으나 역시 네, 다 못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학교 폭력에 관해서 학교 상황 그리고 조치 등을 알아보았고 회복적 생활 교육에 관해서 당사자들끼리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통의 질문을 드리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학교 폭력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와 부모는 이제 이 기억이 오로지 상처로 남거나 잊고 싶은 기억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이 문제가 당연히 뭐 물론 행복하기만 한 기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정이 좋은 교육이나 또 아이의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아까 두 분이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우리 부모나 아이 교사, 이 교육 구성원들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을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어렵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것 같다.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하셔서 늘 부담스러우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접하면서 사실은 이제 교사로서의 도움도 많이 됐지만 제 삶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가정 내 부부싸움이 있다거나 자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전 같으면 막 화가 나고 또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힌 이 남편에게 상처를 줄까? 막 또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이 못된 것들을 좀 알아차리게 할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는데 이 회복적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상황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라는 되게 중요한 질문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없을 때는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은 거고 자녀를 어떻게든 혼내키고 싶었던 거. 근데 결과는 둘 다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남편과 저 또는 자녀와 저가 결론이 비극적 결론으로 끝날 때 내가 과연 비극적 결론을 원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었는데 네.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면 부모님들도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힘들다거나 또는 누군가의 관계 갈등에서 너무 힘들다 싶었을 때 과연 나와 특히 내 아이가 무엇을 원할까? 이 질문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 원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능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자녀가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덧붙여서 그럼 내 자녀와 내가 하는데 한계가 느낀다면 학교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요청할까? 무엇을 요청할까? 이런 방식의 질문으로 좀 비극적 결론이 아닌 모두가 좀 더 원하는 방식으로 이 갈등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태현 소통관님. 오늘 얘기가 대부분 피해 학생 내지는 피해 학생 학부모 중심의 얘기들을 했는데요. 저는 마지막 얘기는 가해 학생하고 가해 학생 학부모님이 있었던 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동네에서 흔히 말하는 좀 노는 날라리 여학생이어서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였어요. 뭐 당연히 학교 폭력에 휘말렸고요. 그래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서 이제 부모님이 저하고 연결된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컨설팅을 드렸냐면 아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무조건 아이가 있는 곳에서는 믿고 네 편이고 네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해줘라. 신뢰부터 회복해라. 사실은 많은 가해자 측으로 지목된 부모님들이 질린 상태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던져버리는, 그냥 안 가버리고요.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요. 모른 척 해버리고 이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학생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 같아도 일단 네 말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과정에 참여해 주시고, 그게 거짓말인 걸 뻔히 알아도 일단 아이 앞에서 얘기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할 때는 아이 편 들어주시고, 선생님하고는 미리 그냥 내가 거짓말일 것 같다라는 거 아는데 좀 아이 편 좀 들겠습니다라고 같이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대화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었고 중거 수집 절차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결국은 강전을 맞았습니다. 강전을 맞은 것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가면서 이 학부모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아예. 근데 아이한테 이야기를 들었대요. 엄마 내 말 믿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분은 즐겁다는 표현까지는 아닐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전학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학교 폭력으로 아이가 절차를 통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절차 과정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 절차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그게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99%였으면 좋겠고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1% 정도, 이 정도로 이 학교폭력 예방법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2시 10분이 되어서 정말 마무리를 해봐야 되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행사 후에 저희가 문자로 오늘 토크 콘서트 평가 설문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링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마을 예술학교에서는 2023년에도 강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나눌 계획이라고 하니까 구글 설문에 다음에 듣고 싶은 강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드릴게요. 2023년에 회복적 생활교육과 관련해서 공부 모임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으신 연락처 있으시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여 의사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저희 줌 채팅창에 광고를 하나 요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경기도 의회에서 1월 14일 2시에 연구과제가 있다. 제가 지금 이거 문서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제가 문서가 열리질 않아가지고 공청회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직접 잠깐 말씀 네, 아세요? 네네. 지금 제가 가서 여기 지금 채팅창에 구자성 대표님, 저희 아랑학교라고 돼 있으신 분, 그 수원에 있는 피해 학생 지원 전담 기관 같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도 같이 참여해서 경기도 의회에서 그 학교 폭력 내지는 뭐 교권 침해, 뭐 징계위원회, 뭐 그밖에 위기 학생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후 지원하는 형태예요. 갈등 조정자면 난도 사건 벌어지고 후 지원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선 지원할 수 있지? 지금 이 좋은 걸 학부모들이 양당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들어가야 되는 구조. 절대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한계치가 명확한 이 구조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지금 구자성 대표님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14일 날 2시에 아마 인터넷으로 방송하게 될 겁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아마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석자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의견 링크로 보내주시고요. 긴 시간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신 두 발제자분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네. 2022년이 끝나가죠. 시작되는 거예요. 네. 2022년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되셨을 것 같은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즐겁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크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